예, 김대경 선생입니다. 자, 수능 특강 갈래 복합 네 번째 나와 있는 15세기 악장의 정립 과정과 특징이라고 하는 글 하나하고 용비 어천가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자, 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 파트가 갈래 복합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다른 장르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연결성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아주 뻑큐입니다. 이런 형식의 문제, 문학 파트에 문학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론 같은 것들이 함께 결합되어서 그 평론을 바탕으로 해서 개별 문학 작품을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형식의 문제가 2017년 정도부터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이죠. 학생들한테 어떤 문학 개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방향성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작품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이건 제가 왜 뻑큐라고 말했냐면요. 자, 명색이 갈래 복합입니다. 여러분 미리 한번 풀어보셨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가글이 있고 용비어천가가 나글인데, 가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두 개인가 세 개가 나와 있고요. 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인가 세 개가 나와 있죠. 그런데 나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가를 읽지 않아도 풀 수 있죠. 용비어천가를 물을 때는 순수하게 용비어천가만 묻는다고요. 그 다음에 가와 관련된 글을 문제를 낼 때는 가만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비문학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복합 지문이지 갈래 복합이지 갈래 복합과 전혀 관계없이 막 쳐낸 문제라고요. 이따위 것들 내는 걸 보면 아주 화가 날 지경인데, 물론 저같이 B급 선생이 이런 훌륭한 EBS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주제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매우 실망스러운 문제입니다. 자, 우선 나왔으니 안 볼 수는 없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부터 보도록 하죠. 해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은 조선 초기의 악장의 정립 과정을 재래 악장과 연양 악장의 상호 관련 현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자, 우선 재래 악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던 악장이고요. 연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잔치를 벌일 때, 흥겹게 잔치를 벌일 때 쓰던 것이다. 그런데 재래 악장과 연양 악장의 제작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는 잔치를 위해서, 당연히 목적이 다르겠죠. 15세기 악장 가운데 용비어천가와 종묘 재래 악장은 서로 본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되었다. 자,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 봐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부터 읽어볼 텐데, 어쨌든 나온 글이니까 문제 자체는 그지 발사기 같습니다만 나왔으니까 역시 항상 하는 말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보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악장은 첫 번째 부분은 악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마치 비문학 같아서요. 선생이 지금 여러분 보시기 쉽게 그냥 단락별로 나눠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악장은 송도 송축을 주제로 악장의 내용이죠. 악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국가 혹은 임금에 대한 송도, 송축을 주제로 하고 국가 또는 궁중의 각종 의식에 개인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의식에 사용되는 의식에서 부르는 노래라고요. 자, 의식에 사용될 목적으로 재편된 음악, 가사로서 양식적 구성 요건이 매우 느슨해. 자, 양식적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건 형식이죠. 아까 분명히 우리가 내용 자체는 국가에 대한 임금에 대한 송도나 송축을 주제로 한다고 했으니까 내용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형식은 매우 느슨하다고 했으니까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뒤에 이 부분이 하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볼게요. 이 갈래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며, 자, 언제나 있었대요. 조선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있었답니다. 국가 건국 초기에 제작이 집중된답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고 대신 국가 건국 초기에 이것이 집중되어 만들어진다. 국가의식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화가 있으면 그때마다 제작되거나 새로운 악장으로 교체가 되기도 한다. 그럼 이런 말이네. 국가 건국 초기에 집중되기도 하지만 건국 초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식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라서 악장이 만들어지거나 재편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악장은 조선 건국 초기인 15세기에 다수가 창작되며 이 과정에서 다소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악장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설명했고요. 악장의 특징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조선 건국 이후에 국가 경영자들은 예약 문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재래 및 연양에 사용될 악곡의 가사에 관심을 두었다. 예약을 통한 국가 운영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예약은 법, 예, 악으로 나누며 이것들의 구체적인 형태인 법전, 오래의 악보 등은 상호 행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자, 예약을 글쎄요, 이게 문학에서 이런 걸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만 예약에는 법, 예, 악으로 구성이 되고 서로 상호 행적인 관계라 그랬죠. 그죠? 어떤 것 하나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법이든 예든 악이든 행적인 관계니까 모두 1대1대1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악장은 악보 정비 과정에서 동반하여 제작되거나 재편되었던 것이다. 국가의 의식 가운데 재래와 연양은 비교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선왕 및 유교 성현에 대한 추모를 통한 국가기강의 확립, 안정적 생산력에 대한 염원 등이 재래의 목적이라며, 자, 재래 의식의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왔죠. 선왕 및 유교 성현에 대한 추모를 통한 국가기강 확립. 자, 이게 일단 재래의 목적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생산력에 대한 염원, 제사를 지내는 목적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이 재래의 목적이라면 군신 간의 화합을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것, 자,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는 것,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연양, 자, 나라의 잔치를 베푸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는 재래의 목적과 연양의 목적을 이야기를 했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국가의 제사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마련한 엄숙한 공간에서, 당연히 그렇겠지, 잔치는 살아있는 자들이 어울리는 흥겨운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당연히 목적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공간, 한 놈은 엄숙한 공간에서 한 놈은 흥겨운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거리가 가깝다라고 할 수 없어. 말 참 돼지 이렇게 써놨죠. 둘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거리가 가깝지 않다는 말은 둘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목적에 맞는 악장을 각각 새롭게 제작하거나 기존의 것들을 재편하여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도록 제사와 관련된 건 제사의 목적에 맞는 것을 제작하거나 혹은 기존의 것을 재편해야 되고, 잔치와 관련된 건 당연히 잔치와 관련된 것을 만들거나 재편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는 서로 목적이나 진행되는 공간 같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 거리가 되게 많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각각 독립된 방식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옳아 보인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 하지만 몇몇 악장은 이러한 상식을 넘어 존재한다. 자, 상식이 뭐였었죠? 재래의식과 관련된 건 재래의식에서만, 연양과 관련된 것은 연양에서만,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상식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런 건데, 어떤 것들은 이것을 뛰어넘어 존재한답니다. 용비어천가와 종묘재래 악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용비어천가는 애초에 세종 때 종묘재래에서 선왕의 덕과 공을 칭송하기 위해 제작한 악장이었으나, 자, 원래 뭐로 쓰였대요? 재래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악장이었으나 신료들의 건의에 의해서 재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향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목적은 분명히 재래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연향에까지 사용된 것이 용비어천가랍니다. 용비어천가가 재래 악장에서 연향으로 사용된 시기는 성종 이후로 용비어천가 중에 일부인 여민낙, 치하평, 치풍형 등과 이외 전인자와 후인자 이 5곡이 모여서 소각 반주에 추는 궁중 무용인 소각 정제 중 복례의를 이루게 되었다. 자,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례의라고 하는 게 아마 어떤 춤인 모양이죠, 그죠? 이 춤을 출 때 5가지로 재편, 5가지 여민낙, 치하평, 치풍형 뭐 이런 것들을 반주와 함께 춤을 출 때 노래 가사로 썼던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복례의 연행에서 여민낙을 연주할 때 1사장과 125장의 한문 가사를, 치하평은 116장과 125장의 국문 가사를, 치풍형은 18장과 125장의 국문 가사를 불렀다. 이처럼 용비어천가는 궁중 연양에서 정제의 창사로까지 확장하였던 것이다. 자, 용비어천가 얘는 결론은 이거죠. 궁중 연향에서 정제의 창사까지. 자, 원래는
제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죠. 그죠? 이것이 궁중 연향까지 확장이 되고요. 나중에는 춤을 출 때 그 반주하는 노래의 가사까지로 점점 확장되는 이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카학개변문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도대체 비문학을 보는 건지 문학을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용비어 첨가가 어떻게 그 적용 범위를 확장시켜 왔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부분. 현재 전승되고 있는 종묘제례악과 종묘제례악장은 보태평가 정대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원래 문과 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춤곡으로 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자, 춤곡이었는데 이것이 제례악장으로 쓰인답니다. 조금 더 읽고 얘기합시다. 세종 때 궁중 연양에서 소각 정제에 올리기 위해 문무 11장인 보태평과 문무 15장인 정대업을 제작하여 얼마 동안 궁중 연양에서 사용하다가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연향에서 사용하다가 세조 때에 이르러서 보태평과 정대업을 각각 11장으로 재편하는 과정. 아까 용비어 첨가는 재편 없이 썼다 그랬죠. 그죠? 얘는 재편하는 과정을 거쳐서 종묘 제례. 그렇다면 용비어 첨가랑은 다른 방향성을 갖네요. 용비어 첨가는 제례에 쓰다가 연향으로 갔다면 얘는 원래 연향에 쓰던 놈을 제례로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종묘 제례 악장은 정제의 창사에서 제례의 가사로 전용되었던 것이다. 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매우 단순하네요. 그죠? 자, 악장이라고 하는 놈이 이러이러한 건데 얘는 제례에 쓰는 것이 있고 연향에 쓰는 것이 있어. 이 두 가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분리되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도 15세기에 용비어첨가라는 놈이나 아니면 종묘제례 악장이라는 놈은 용비어 첨가는 정제에서 연향으로 그 다음에 종묘제례악장은 연향에서 정제로 상호 영향을 주면서 변화하게 되었다. 이게 일단 글 전체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자, 용비어 첨가 해제부터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영원성을 국한문 125장으로 구성한 악장이다. 아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내신할 때. 이게 아마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죠. 국한문입니다. 국한문이고 총 12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1장과 125장을 제외하면 2절 사구형 두 줄짜리고 사구라는 말입니다. 2절 사구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래서 1장하고 125장을 우리가 보통 파격장이라고 부르죠. 이런 형식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1장 125장을 보통은 파격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자, 2절 사구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전절은 자, 앞줄 위에 있는 줄은 중국의 제왕의 후절은 6대조의 사적을 찬양하였다. 자, 일단 보세요. 기본적인 구성이 전절이 하나가 있고요. 앞에 한 줄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후절 바로 그 밑에 한 줄이 또 나와요. 그런데 전절에는 주로 누가 나오냐면 중국의 제왕들의 업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후절에서는 조선의 여섯 임금이라 육룡이라고 나와 있는 여긴 지금 6대조라고 돼 있죠. 그죠? 조선의 왕들의 행적이 나와 있어요. 자, 왜 이런 방식을 취하냐면 중국의 훌륭한 임금이 이런 짓을 했어. 우리 조선의 임금도 똑같은 걸 했어. 그러니까 중국의 훌륭한 임금이 한 것처럼 우리 임금이 했으니까 우리 임금도 중국의 임금처럼 훌륭한 사람이야. 왕조의 중국의 건위를 빌리는 거예요. 중국의 왕조의 건위를 빌려서 조선 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항상 전절은 중국, 그 다음 후절은 조선의 고사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지막 부분 볼게요. 하지만 110장, 125장은 6대조에 대한 찬양을 넘어서 후대 왕들에 대한 경계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자, 이거는 뒤에 내용 자체를 나중에 볼 텐데 후대 왕. 자, 이제 이 용비어천가를 보게 될 후대 왕들에 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 그래서 보통은 계왕훈이라는 말을 써요. 후대 왕들한테 교훈을 준다 그래서 계왕훈이라고 하는데 110장부터 125장 사이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6대조란 말 나올 거예요. 이게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자, 조선을 공국하신 분이 태조 이성계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왕이 태종 이방원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태종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요까지를 육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은 보통 어떻게 부르냐 하면 제가 적어볼게요. 목조라고 하고요. 고조 할아버지, 목조, 익조, 증조 할아버지, 도조, 환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받아 적지 마세요. 쓸데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다고요. 요거는 이름 외울 필요 없고요. 여기 지금 육대조라고 하는 것은 태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태조 위에 있는 고조 할배부터가 4명을 포함해서 태종까지를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육룡에 포함되는 거구나.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고 쓸데없이 목조, 익조 같은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작품으로 가보죠. 자, 일단 3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1장이 나왔습니다. 1장 파격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전절과 후절이 아니라 한 줄로 쭉 적혀 있어요. 해동 육룡이 나라샤 나시어 태어나시어 이런 말이에요. 나다 이런 말입니다. 해동 육룡은 해동은 아마도 조선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조선이고 육룡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을 건국한 6 임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던 그 6 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조선 땅에 해동에 육룡이 6 임금이 나타나셔서 일마다 하는 모든 일마다 하늘이 복을 줬어. 자, 그럼 여기서 일은 뭐겠어요? 모든 일은 건국에 관련된 일이겠죠. 조선이 건국되는 것은 하늘이 복을 줬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려의 왕한테 뺏은 게 아니라 하늘이 우리한테 복을 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라를 열게 된 거야. 우리는 나라를 뺏은 도적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부분 고성이 동부에, 자, 여기 고성은 조선의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창업주들이에요. 중국에서 나라를 연 중국의 창업주들, 뭐 한고조라든가 뭐 당태종이라든가 뭐 주무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중국의 나라를 열었던 왕들이 있겠죠. 그 왕들하고 우리 조선의 육룡이 했던 일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뺏은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아서 중국의 그 창업주랑 똑같이 하늘의 복 때문에, 하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열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왕조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창업주 육룡은 나라를 뺏은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아서 나라를 만들었고 중국의 훌륭하신 임금님들하고 똑같은 일을 해서, 여기서 동부라는 말은요 부절이 같다라는 뜻인데요. 뭐 굳이 깊이 알 필요 없고요. 같다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고성 중국의 창업주들과 같았으니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2장으로 갑니다. 자, 2장은 일단 문학적인 의미가 몇 가지가 있죠. 우리말 사용이 다른 글보다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말 사용을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의 방식이, 비유와 상징이 잘 쓰여져 있고 표현 방식이 또 대꾸법도 쓰여졌죠. 그래서 다양한 수사법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문장을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불이 깊은 나무, 나무라는 뜻이에요. 밑에 있는 샘이 깊은 물과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유서 깊은 조선이라는 뜻이죠. 유서 깊은 우리 조선은 바람에 아니 멜세, 자,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이런 말이고요. 밑에는 가말에, 가뭄에 아니 그칠세. 선생님이 지금 두 문장 끊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씩 끊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가볼게요. 불이 깊은 나무는 유서 깊은 조선은 바람에 아니 흔들릴 거야.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안과 나라 밖의 걱정거리들이죠. 그래서 나라에 가해지는 시련이나 고난 같은 건데 보통 문제들을 보다가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볼 겁니다. 외우 내환이라는 말을 보시게 될 거예요. 나라 밖의 걱정거리와 나라 안의 걱정거리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불이 깊은 우리 조선은 내우 외안에 아니 메레세 아니 흔들리고 꽃이 좋고 꽃이 좋고 열매, 여름은 썸머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보통 무엇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냐면 문화의 융성이에요. 문화의 융성. 자, 우리나라는 유서가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깟 시련 고난 내우 외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마무시한 문화를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샘이 깊은 물, 가뭄에 아니 그칠세. 이까지는 동일한 해석이고요. 내는 냇물입니다. 자, 냇물을 이루어서 바다에 간다. 바다는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냇물을 역사라고 본다면 그 냇물이 흘러가는 종착지가 바다죠. 역사의 종착지까지 냇물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겠어요? 조선 왕조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2장은 왕조에 대한 송축이에요. 왕조에 대해서 예찬하고 축복하는 거죠. 송축이라고요. 우리 조선은 유서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오 외환 같은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마무시한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송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용비어천가의 마지막 부분이죠. 125장이고요. 지금 우리가 봤던 2장을 보시면 첫 줄, 두 번째 줄 전절 후절이에요. 물론 2장도 다른 장과는 조금 달라요. 다른 장들은 전절과 후절이 나왔을 때 전절에는 중국의 고사, 후절은 조선의 고사가 나온다 그랬죠. 얘는 그거랑 같지 않다고요. 전절, 후절 이렇게 2절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중국의 고사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도 요거의 특징 2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25장인데 얘도 전절 후절의 형식이 아니죠. 이것도 파격장입니다. 자, 해볼게요. 1000년 전에 미리 정한 한수북, 한강 북쪽, 여기가 한양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자, 1000년 전부터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나라를 만드는 걸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전에 미리 정해둔 한강 북쪽에 누인개국, 자, 누인개국 하샤 이런 말이죠. 인을 쌓아서 나라를 연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육룡이 한 거죠. 1장에 나왔던 창업의 임금들 육룡이 금방 갑자기 급조된 나라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해서 그것도 인을 쌓아서 한강 북쪽에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누인개국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복년 복 있는 해가 끝이 없을 겁니다. 축복하는 거죠. 송축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은 갑자기 만들어진 듣보잡 나라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인을 쌓아서 만든 나라니까 얘는 복 있는 해가 끝이 없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계속 복을 받는 것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성신이 니샤샤도 이으셔도. 자, 성신. 여기 성신은 누구냐 하면 후대 임금들이에요. 후대 임금. 자, 후대 임금들이 할아버지의 뜻 이런 복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경천근민 하셔야, 자, 경천근민 이것이 치국의 도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비어천가를 만든 이 그 작가들은 후대 임금들한테 나라를 다스리는 도로, 치국의 도,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뭘 제시한 거냐면 경천근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의역을 해볼게요. 훌륭한 할배들이 인을 쌓아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후대 절대 망하지 않아.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후대 임금님들께서는 너무 믿지 말고 복 있는 애가 끝이 없겠지만 경천근민해야만 더욱더 굳을 거라고, 더욱 나라가 잘 될 거라고 교훈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한 줄, 여기 한 줄에서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을 합니다. 이거는 조선의 고사가 아니고요. 중국의 고사입니다. 또 역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별로 알 필요는 없으나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아는 척을 해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하나라에 태강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도 할배들이 정치를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아도 나라가 잘 돌아갔답니다. 다시 말하면 경천근민 그딴 거 안 하고 할아버지들의 덕만 믿고 살아도 나라가 잘 돌아갔어. 근데 이 하나라의 태강왕이 그걸 너무 믿어서 사냥을 갔다 온 거예요. 낙수라는 동네에 사냥을 갔다 왔더니 나라의 임금이 바뀌어 있더라. 이런 고사가 있거든요. 이 고사를 후대 임금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니들도 할배들이 이렇게 인을 잘 쌓아 만들었으니까 복 있는 애가 끝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천근민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의 태강왕처럼 될지도 몰라라고 중국의 고사를 이용해서 후대 임금들한테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임금아 아소서. 여기 임금은 성신입니다. 후대 임금들 가리키는 거예요. 자, 임금이요 아소서. 낙수에 산행가 있어. 여기서 낙수에 산행 간 사람은 후대 임금이 아니라 하나라의, 중국에 나오는 하나라의 태강왕이라고 하는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임금들이요 아소서 낙수의 사냥가 있어 하나비가 할아버지들이에요. 선대 임금들 할아버지 선대 임금들을 믿어서야 됐겠습니까? 경천 근민을 했었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잘못된 왕의 고사를 인용해서 후대 임금들한테 교훈을 주는 거라서 마지막 125장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개왕훈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용비어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문제로 가서 볼 텐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하고 나가 아무런 관련성이 없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왜 이따위로 문제를 내는지 문제를 풀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네요. 자, 비문학 문제 같아요. 한번 봅시다. 1번 가에 대한 이해다 적절치 않은 걸 물었습니다. 악장은 형식과 내용에서 자유롭다라고 했어요. 뻔한 거죠. 분명히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근거를 밑에 적어놨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 봤어요. 송도, 송축을 주제로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악장은 내용이 자유롭진 않죠. 형식은 자유로울 수 있으나 내용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답은 1번이 정답이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세요. 웬만하면 다 한번 보겠는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갑시다.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이게 문학 문제 같아요. 차라리 비문학에서 나왔다면 내 이해를 하겠어요. 참 짜증나서. 자, 봅시다. 어쨌든 간에 용비어천가고요. 니은이 종묘 재래학인데 이러면 지문하고 하나씩 비교하시면서 비문학처럼 푸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1번은 세종 때 처음 제작되었다. 자,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둘 다 모두 세종 때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그죠? 1번은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2번은 소각 정제 창사로 활용되었다. 자, 기억해 보시면 연양에서 정제의 창사로 쓰였다라는 말 찾았고요. 니은도 정제의 창사에서 제례의 가사로 쓰였다라는 걸 찾았죠. 그러니까 정제의 창사로 활용됐다는 말은 공통점일 수 있겠네요. 2번도 문제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본래 제작 목적을 넘어 활용되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세조 때에 이르러서 가사가 개편되었다. 자, 찾아보시면 니은은 맞아요. 그죠? 근데 기역은 보시면 기역은 개편되었다는 말 자체가 없죠. 그죠?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국가의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 그러니까 악장이겠죠. 악장의 정의가 의식에 쓰는 음악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더 기가 막힌 문제인데요. 이따위 문제를 문학에서 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봅시다. 복례의 연행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이것도 신경치이라니까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은 복례의 여민락 치안평 치풍형에서는 용비 어천가 전체가 아닌 일부 장을 창사로 썼다. 밑에 선생님이 지금 근거 문단을 가지고 왔죠. 복례의 연행에서는 여민락은 1장 4장 125장, 치화평은 1장 16장 125장, 치풍형은 1장 8장 125장이니까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썼다. 답은 1번이네요. 한 개만 더 확인해 볼까요? 자, 2번. 복례의 여민락, 치화평, 치풍형 각각 연행에서 용비어천가 1, 4장 125장의 한문 가사는 항상 불렀다. 한문 가사 항상 불렀다고요. 어디 거를? 1, 4장. 자, 밑에 보시면 여민락은 1, 4장의 한문 가사 부른 거 맞아요. 근데 치화평은 1, 16장까지 120원까지 국문 가사로 불렀고요. 치풍형도 국문 가사니까 한문 가사로 불렀다고 하는 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나머지 3번 선지, 4번 선지, 5번 선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전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건너갈게요. 원래는 선생님 지금 흥분해서 그런데 짜증나서요. 원래는 이렇게 복합지문이 출제가 되면 가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나를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지금 4번 문제가 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를 안 읽었다고 한들 이 문제 못 풀겠나요? 아니죠. 그죠? 아주 문제 그 집 발사계처럼 낸 겁니다. 자, 4번 나의 1장과 2장을 이해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1번에 보죠. 1장과 2장은 모두 과장을 통해 해악성을 높이고 있다. 자, 과장도 없을 뿐더러 해악성 이게 뭐죠?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죠. 이 진지한 국가의식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해악성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2번 1장과 2장은 모두 비유적 표현 모두 다 썼죠. 1장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건국 주체의 왕들을 육룡에 비유했고요. 나는 천지 빼가리가 전부 다 비유죠.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칭송 조선의 왕조는 하늘의 복을 받은 거야.
조선의 왕조는 끝없이 발전할 거야. 칭송 맞죠? 답은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1장과 2장은 모두 하강의 이미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4번 1장은 대립적 상징물. 1장에 대립적인 상징물이 뭐가 있나요? 혹시 이거 말하는 건가? 육룡하고 고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육룡과 고성은 같았다, 동부했다라고 했으니까 대립이란 말은 천만의 말씀이죠. 자, 2장은 비교를 통해 뭘 비교했죠? 이딴 거 없습니다. 자, 5번 1장은 점층적 표현. 점층? 무슨 소리야? 육룡하고 고성이 똑같아. 두 개 그냥 나열한 것이지 점층 같은 건 본 적이 없고요. 2장은 대꾸를 통해서, 대꾸 쓴 거 맞습니다. 대꾸를 통해 변모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니죠. 답은 2번 말고는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5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의 125장에 대한 감상이다. 적절치 않은 거. 또 역시 가하고 아무 관련성이 없죠. 자, 1번 한수북 한강 북쪽은 누적된 시간들이 긍정적으로 기여했어. 맞죠? 천세후에 천년 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미리 준비해서 인을 쌓아 나라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2번 복 있는 해는 예정된 공간을 긍정적으로 구현하게 하는 시간이다. 자, 이미 천년 전부터 준비한 한강 북쪽 한양이죠. 한양에 복 있는 해가 끝이 없을 거야. 2번도 문제없는 설명이네요. 자, 3번 성신은 자 후대 임금이었어요. 성신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구나. 성신은 말이 조금 거시기하긴 합니다만 할아버지들이 인을 쌓아 만들었고 이제 그 다음 세계 이거는 후대 임금들이 만들어갈 세계니까 3번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4번 낙수는 더 나은 세계를 미리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이 낙수는 하나라 태광왕이 사냥을 갔다가 나라를 빼앗기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 긍정적 세계라고 말할 수 없죠. 4번 일단 답이고요. 5번 산행 마찬가지죠. 하나라 태광왕이 한 겁니다. 사냥. 산행은 바람직한 세계를 구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지. 바람직한 세계는 후대 임금들이 경천 근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사냥만 싸돌아다니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니까 후대 왕들한테 경계하는 내용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다 문제는 풀어봤는데요. 짜증이 나서 선생님이 조금 오늘 흥분한 것이 없지 않아 있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B급 선생님이 그냥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교재에 있는 거니까 차근차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